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이제 심화 강좌 제 14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4강의 주제는 여러분들 116페이지 보시면은 그 수요의 소도 탄력성하고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탄력성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것이 뭐냐면은 가격 탄력성을 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제 독립변수를 가격으로 잡은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논에서. 근데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것이 가격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독립변수에다가 뭐를 주어주냐에 따라서 수요의 탄력성도 종류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가격 이외의 요소,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수요의 탄력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요에 영향 미치는 것이 금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의 금리 탄력성이라 그러고 강남 지역에 만약에 재산세를 높였다. 그럼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수요의 조세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겼을 때 해당 지역 부동산 수요가 얼마큼 변할까 이런 걸 논하는 것도 수요의 지하철 탄력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요소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요소를 우리가 또 다 논하기는 힘들고 가격 탄력성 이외의 탄력성은 사실상 소도 탄력성과 그리고 교차 탄력성 이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격 탄력성이 즉 이제 그 탄력성 문제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4문제 이상이 나온다 봤을 때 3문제 이상은 역시 가격 탄력성에서 언급을 하는데 가격 이외 탄력성의 소도 탄력, 교차 탄력성도 꼬박꼬박 1문제 이상은 차지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계산으로 떴었죠.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하셨던 것은 뭘 논했냐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논했어요. 요거는 이제 가격이라는 게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탄력성이 없을 때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관계였었죠. 반대 방향이니까 기울기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게 완만하다, 가파르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가격 탄력성입니다. 왜냐? 이거는 가격의 종축에 대한 횡축의 수요량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논했을 때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이 이제 퍼센티지로 설명했었죠.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율을 했었어요. 그래서 변화율과 변화율 간의 이 관계가 탄력성의 크기를 논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 판단할 때는 항상 뭐 가지고 판단했어요? 1을 가지고 판단했죠. 모든 탄력성이 다 똑같은 거야. 1보다 크면 탄이고 1보다 작으면은 비탄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뭘 나타냈다? 방향을 나타냈었죠. 근데 이 방향 항상 어떤 관계? 마이너스 관계가 있었죠. 왜? 수요 법칙을 가지고 논하는 거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거의 90% 이상이 계산 구조거든요. 계산 구조를 논할 때는 크기와 방향, 크기, 방향 이 두 가지를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먼저 이제 11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수요의 소도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페이지 116에 보면은 두 번째로 논하는 게 수요의 소도 탄력성이야. 그럼 여기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독립변수였는데 여기는 뭐죠? 소득이 독립변수죠. 소득이 영향을 줬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소득은 앞에서 우리가 논했었던 것 중에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뭐였었어요? 수요의 변화였었지. 그럼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했었어요? 곡선 자체가 우항 형태여서 얘가 우축이냐 좌축이냐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그 소득에 따라 구분되는 자가 정상자가 열등자가 있었잖아. 그걸 논하는 겁니다. 방향을 논하는 거죠. 그래서 소도 탄력성은 독립변수가 소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밑에다가 뭐가 들어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수요량의 해당제와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논하는 거고 소도 탄력성도 탄이냐 비탄이냐 판단할 때는 뭐 가지고 판단해?
1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1보다 크면 탄, 1보다 작으면은 비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소득 나오면은 정상제 열등제라는 걸 논했었죠. 정상제 열등제를 구분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었다는 걸 잘 기억하면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건 정상제였었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했다. 열등제였었잖아. 그럼 결국 정상제는 소득의 방향 증가, 수요량 방향 증가 같은 방향이었고, 열등제는 서로 반대 방향이었었죠. 그럼 구조적으로 한번 볼까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수요량이 증가했어. 그럼 소득하고 수요량의 움직임 방향이 같은 방향 움직였죠? 같은 방향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동일 방향 움직인다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상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제 했었죠. 이거는 아마 했던 거야.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물건이 있어요. 이거는 소득하고 수요량의 변화 방향 반대 방향 움직였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방향 수학적 표시할 때 마이너스를 표시합니다. 이런 제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구분하는 것은 뭐죠? 크기가 아니라 뭐였어서 얘는 방향을 논하는 거야. 방향. 주의하셔야 돼. 크기는 탄이냐 비탄이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정상제 열등제는 방향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여기를 소도 탄력성 같은 거 논할 때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는 것이 문제 풀 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플러스는 동일 방향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시고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시야.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관념상의 기준이 0이라는 게 있잖아. 0. 그렇죠? 그럼 소도 탄력성이 0보다 크다고 이렇게 표시하면은 요거는 소득하고 수요량이 동일 방향으로서 정상제를 말하고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소득하고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서 열등제를 말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정상제 열등제는 방향을 나타내는 기준인 0을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 강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물건은 소득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소도 탄력성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 그랬을 때 정상제는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요? 우측으로 움직였고 열등제는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였었죠. 정상 열등제. 근데 어떤 물건은 소득이 변했는데도 수요량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물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중간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간제 같은 것은 소득하고 무관한 제하다 보니까 소득이 변했다 그래도 이게 만약에 중간제다 그러면 얘는 곡선이 우측으로도 좌측으로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더라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탄이나 비탄이다 판단할 때 일가지고 판단하고 정상제 열등제를 구분하는 것은 소득하고 수요량과의 방향을 나타내는 구분 기준이다. 동일 방향은 정상제 플러스 반대 방향은 열등제. 근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경계선이 0이 있기 때문에 정상제 열등제를 구분하는 것은 0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이제 잠깐 설명이 된 건데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책에는 예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설한 내용으로 잘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제 하나의 예제를 볼게요. 첫 번째 예제.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소득이 10% 증가했더니 A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면 이렇게 이제 물어본 실제 질문이 있어요. 10년도 넘은 문제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번 저 추지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먼저 여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이제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크기를 논할 때는 이제 우리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변화율과 관계니까 퍼센티지만 가지고 논하는 거야. 소득이 10% 변했더니 수요량은 몇 프로 변했어요? 8%가 변했죠. 그럼 얘는 10%분의 8%니까 얼마가 나와요? 0.8이 나오는 거야. 그럼 0.8이니까 얘는 소득 탄력성이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렇죠? 얘는 비탄력적이 되는 거지. 소득 탄력성이 비탄력적. 왜 비탄력적이에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A 부동산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A 부동산 성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뭐 가지고 따지는 거다? 이때는 퍼센티지 중요하지 않고 방향 가지고 따지는 거야. A 부동산의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원인이 A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다른 요소죠. 근데 소득이 증가했더니 수요량도 어떻다? 증가했어요. 증가 무슨 방향?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정상제가 되는 겁니다. 왜? 플러스니까. 결국 소득 탄력성은 두 개를 묶으면은 뭐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냐? 0.8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0.8을 해석하면은 소득 탄력성이 0.8이 나오는 순간에 얘는 뭐다? 비탄력적이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 앞에 나오는 숫자에 플러스는 표시하지 않죠. 마이너스는 표시하지만 플러스는 표시하지 않아.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얘는 뭐다? 정상제가 돼. 그래서 0.8이라는 소득 탄력 0.8이라는 것은 이 A 부동산은 소득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정상제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제 풀이 과정에서 우리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비탄력적인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를 해요.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증가는 하지만은 소득 증가분만큼 팍팍 증가하진 않아요. 소득 증가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소득 탄력성에 대한 논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하나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뭐 바로 이제 여기다 적어 볼게요. 소득이 5%가 증가했어요. 반대로 해볼까? 5%가 증가했더니 A 부동산의 수요량이 20%가 감소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5% 증가했더니 수요량이 뭐 10%로 해볼게. 10%가 감소했다. 그럼 이 소득 탄력성은 얘는 얼마가 나올까요? 소득 탄력성은 얘는 구조가 5분의 뭐야? 5%분의 10%. 소득 탄력성의 크기를 논할 때는요, 이 퍼센트만 따지는 거야. 그럼 5% 변했는데 10% 변했으니까 얼마 나와? 2가 나오지. 얘는 뭐야? 탄력적이지. 왜 탄력적이야?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A 부동산의 성격은 어떻게 될까? 성격은 증가했더니 감소했죠. 얘는 소득하고 A 부동산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구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열등제가 됩니다. 왜? 반대 방향,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개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두 개를 결합을 하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소득 탄력성 얼마 나온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는 부호가 의미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 부호가 의미가 없는데 여기는 부호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얘는 소득 탄력성이 A 부동산은 탄력적인 뭐다? 마이너스 나왔네. 열등제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탄력적인 열등제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은 수요량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야. 소득이 늘었더니 수요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물건을 탄력적인 열등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탄력성으로 설명하는 기본적인 설정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지는 않고요. 요즘에 난이도를 보면은 계산 문제를 출제를 해요. 작년에 나왔던 계산 문제 형식인데 계산 문제 할 때 이제 그 소득 탄력성 따로 내지는 않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요거 푸시고 그럼 기출문제집을 하면서 작년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수요에 쭉 말로 나온 거예요. 말로 나온 거를 제가 이제 딱 달락달락 잘라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있네. 해당 제한은 어떤 아파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이제 기출문제 옛날에 보면 0.8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또 뭐가 주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주어진 거야. 소득 탄력성은 얼마로 할까? 0.5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자료가 쭉 말로 나오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0.8이고 소득 탄력성 0.5다라고 하는 순간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으시다 보면 지금 이 출제위원이 요거를 이제 뭐를 내고자 하는구나 라고 인식이 팍 돼요. 인식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라는 물건에 해당자와 물건에 수요량에 영향 미친 요소가 지금 몇 개 주어졌어요. 2개가 주어진 거죠. 해당자와 아파트 가격도 영향 줬고 그리고 소득도 영향 줬구나. 즉 가격과 소득이
동시에 영향 줬을 때 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읽으면서 바로 머릿속에 캐치가 돼야 됩니다. 이 1분짜리 문제니까. 그럼 자료가 이제 주어지는 것이 이제 있겠죠. 그럼 뭐가 주어지겠어요? 먼저 아파트 가격이 이제 변한 거야. 아파트 가격은 10%가 상승하였고, 그럼 당연히 모두 기본적으로 주어지겠어. 소득도 주어지겠지. 소득은 20%가 증가하였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이제 결국 주어진 겁니다. 그럼 질문은 이제 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라는 내용들이 등장한 거죠. 얼마가 될까? 그 1번부터 5번까지 몇 퍼센트 증가, 몇 퍼센트 감소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는 여러분들 연습이 되면은 이건 10초 만에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연습이 안 되면 한 10년 걸려요. 근데 연습이 되면 10초.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시험장에서 충격이었는데, 왜? 옛날에는 가격 탄력성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소득하고 가격이 처음에 10년 전에 충격을 줬을 때는 이게 뭔 얘기야? 라고 당황했던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공부했는데 이건 두 개를 결합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격은 가격끼리 하고 소득은 소득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사항이 크기랑 방향에 대해서 논하는 거야. 왜? 시험 문제가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 몇 프로 증가, 몇 프로 감소로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먼저 가격은 가격끼리 한번 해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이 얼마가 나왔어? 0.8이 주어졌어요. 0.8인데 가격은 가격이 영향을 받은 거니까 A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나왔어요? 10%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10% 상승 나왔으니까 먼저 크기를 한번 볼까요? 가격은 10%가 변했는데 가격 탄력성이 얼마 줬어? 0.8이잖아. 그러면 아래 곱하기 결과가 5잖아요. 그럼 가격에 의해서는 우선은 아파트 수요량이 8%가 변했구나. 그 크기는 나왔지. 그 다음 뭘 잡아야 돼? 방향을 잡아야 돼. 그럼 8%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당연히 여기는 감소해야 되지. 왜?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 항상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 수요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은 감소, 8% 감소. 이렇게 해서 가격 탄력성 논리랑 가격 두 가지의 자료는 써먹은 겁니다. 근데 또 뭐가 남아서 소득 탄력성 얼마가 남았어? 0.5가 남았잖아. 근데 여기서 소득 탄력성이 0.5가 주어진 것 자체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소득 탄력 0.5다. 그럼 얘는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플러스 값이지.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벌써 이 아파트가 무슨 재라는 뜻이야? 정상재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상재라는 뜻은 뭐가 결정된 거야? 방향이 결정된 거야. 정상재는 소득하고 수요량이 같은 방향이잖아.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득 탄력 나와서 소득은 소득끼리 해야 돼. 소득이 몇 퍼센트 변했어요? 20%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럼 소득이 20% 증가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요거랑 요거를 결합하면 되죠? 그럼 크기는 얼마 변한 거야? 20% 곱하기 0.5니까 얘는 5%가 이제 변한 거죠. 그런다, 10%네. 10%가 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이야. 아까 이게 정상재라 그랬죠? 정상재니까 소득하고 동일 방향이야. 그럼 소득이 20% 증가했으니까 얘도 어떻다? 10% 증가돼야 돼. 증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게 만약에 열등제에서 마이너스가 주어져. 그럼 이거 마이너스 이제 10%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10% 감소. 이거는 정상재니까 10% 증가. 그럼 결국 이 아파트는 가격에 의해서는 8%가 줄어들었는데 소득에 의해서는 10%가 증가가 됐잖아. 그렇죠? 8% 감소, 10% 두 개를 결합한 거야. 그럼 결국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8 더하기 10이란 뜻이죠. 얼마나? 2가 나오지. 그럼 결국 두 개 합치면 2% 증가했구나라는 요것을 보기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모델이고 이걸 잠깐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기출문제집을 연습하시면 되는 건데 풀이 과정 요거를 가지고 베이스를 깔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같이 주어지면은 두 가지 요소가 해당재와 수요량이 영향 주는 걸 논하는구나. 두 가지 동시에 충격중 경우를 논하는 과정 중에 크기하고 방향할 때 가격은 가격끼리, 소득은 소득끼리 결합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었던 가격과 소득 탄력성에 대한 논리야. 그럼 여기 정상재, 열등재를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앞에 우리가 수요의 변화,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 중에 정상재, 열등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화각에 영향 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구분되는 게 대체재하고 보완재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논하는 거야, 이게. 거기 보면 오른쪽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죠.
어떤 이제 단독샷으로 냈을 때, 즉 요거에 대한 해석 문제를 냈을 때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 가격 탄력성하고 소도 탄력성을 결합한 내용, 요건 결합해서 나오는데 이 교차 탄력성 자체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단독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험 문제 유형은 기출문제집을 푸시면은 거기 연습하시면 거기 형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탄력성은 그 뭘까라는 거야. 요거는 교차 탄력성은 교차란 단어가 붙어 있죠. 이거는 다른 재와 가격이야. 다른 재와 가격의 변화율이죠. 똑같아, 변화율.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와, 다 해당 재와죠, 여기가. 해당 재와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변화율과 변화율은 1을 가지고 1보다 큰 탄, 1보다 작은 비탄, 이런 논리야. 그럼 다른 재와 가격이 변했을 때 논리를 말하죠. 다른 재와 가격이 해당 재와 수요량에 어느 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논리죠. 그럼 여기서 다른 재와 간의 관계니까 대체재, 보완재를 구분하는 게 나올 거예요. 다른 재와 가격이야. 가격이 상승했다. 상승했다. 근데 해당 재와 수요량도 증가했다. 그러면 다른 재와 가격과 해당 재와 수요량은 지금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에 움직였으니까 플러스지.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대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미 공부하셨잖아요. 대체재. 지금 어떻게 했었어요? A하고 B가 만약에 대체재였다. 그럼 A 가격이 상승하면은 비싸진 A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해당 재와인 B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났지. 그 양끼리는 항상 어떻다? 양끼 항상 반대라 그랬잖아. 근데 교차 탄력성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와 수요량이 이렇게 영향 준 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논한 거니까 둘은 대체재다 이렇게 나온 거야. 구조적으로 이해하시면 돼. 다른 재와 가격이 비싸졌네. 그럼 요 다른 재와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해당 재와 수요량은 증가했잖아요. 양끼리는 반대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교차 탄력성을 논할 때는 다른 재와 가격의 변화 방향과 해당 재와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플러스라 그러면 이건 둘 사이는 대체재고요. 어떤 물건은 다른 재와 가격이 비싸졌는데 해당 재와 수요량이 줄어들었어. 좀 서로 다른 재와 가격과 반대 방향 움직였죠. 다른 재가 비싸지면 다른 재와 수요가 줄어드는데 내 것도 같이 줄은 거잖아. 양끼리 따지면.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보완재가 되는 겁니다. 대체재, 보완재지. 결국 이 대체재, 보완재도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냐면은 방향 가지고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교차 탄력성이 동일 방향 플러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 그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관련상이 개념이 뭐가 있다? 0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그럼 다른 재와 가격과 해당 재와 수요량은 동일 방향 움직이는 대체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교차 탄력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두 재와는 무슨 관계? 보완재를 말한다. 요거를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하고 방향을 같이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은 이제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데, 가격과 소득에 대한 탄력성을 두 가지 결합한 형식을 연습하면은 이것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에 예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A 가격이 A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하자. 첫 번째 예, 10% 상승하자. B 부동산 수요량. B 부동산의 수요량이 몇 퍼센트일까요? 5% 증가하였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증가하였다면은 A 부동산 가격에 대한 B 부동산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서 좀 B 부동산의 수요량이 변했죠. 변했는데 B 자체 가격이 아니라 A라는 다른 부동산 가격이 변해가지고 B 부동산의 수요량이 변한 거야. 그러면은 B 부동산 가격에 대한 A 부동산 가격에 대한 B 부동산 수요에 B 부동산 수요야. B 수요가 변한 걸 논한 거니까 B 부동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냐, 교차 크기를 논하는 겁니다. 얼마냐라고 논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가 변한 거야? 크기니까 얘는 10%가 변한 거에 대해서 B 부동산 수요량 몇 프로 변했어요? 5%가 변했지. 그러면 이것을 10%분의
5% 변할과 변할만 따지는 겁니다. 변할과 변할.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나와요? 0.5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탄이야, 비탄이야? 얘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비탄력자예요. 왜?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럼 A와 B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지. A와 B의 관계. 그럼 A와 B의 관계 논할 때는 얘는 상승하고 얘는 어떻다? 증가했으니까 무슨 방향? 같은 방향 움직였네. 그 무슨 관계? 대체제를 논하는 겁니다. 예, 플러스 관계니까. 그럼 두 개를 결합하면은 얘는 얼마가 나와요? 두 개를 결합하면은 얘는 0.5 이렇게 나옵니다. 0.5라는 것은 B 가격에 대한 A 가격에 대한 B 부동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대체제를 논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구조적으로 여기다 공식을 데이터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가 나왔을까 했더니 밑에는 이제 A에 대한 가격 변화에 대한 위에는 B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잖아. 그치? A 때문에 B가 변한 거니까. B 때문에 B 가격 때문에 B가 변한 것이 아니라 A라는 다른 제가 가격 때문에. 그럼 A 가격이 몇 프로? 10% 상승이 됐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돼. 때문에 B 부동산 수요량이 5%가 증가됐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요거하고 요 크기만 논하면 얘는 얼마 나와? 0.5가 나오고 그 요거하고 요거 관계는 플러스니까 얘는 무슨 관계? 대체제고 얘는 비탄이구나 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하나 거꾸로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C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해볼까? C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하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D 부동산의 수요량이 만약에 20% 감소하였다면 만약에 이렇게 출제했다라면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느낌상 딱 보자마자 이거는 교차 탄력성 문제구나라고 확인이 돼요. 근데 D 부동산 수요량이 변했는데 D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C라는 D 입장에서는 다른 제약가격이 변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교차야, 교차. 다른 게 영향 준 거니까 교차.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논할 때 지금 무슨 가격이 변한 거야? C의 가격이 변했죠. 몇 퍼센트? 5%가 상승한 거지. 그쵸? C 가격이 변해서 5% 상승. 그랬더니 D 수요량이 변했지. 얼마 변했어? 20%가 감소했구나라고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크기를 한번 논할까? 그 5%분의 20%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 4가 나오잖아요. 4니까 탄이야, 비탄이야? 탄력적이야. 그리고 얘는 다른 제와 가격의 변화 방향이니까 해당 자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했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무슨 관계? C하고 D의 관계는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C 가격에 의한 D 부동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탄력적인 보완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험은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오고 요 크기를 논하는 문제도 있고요. 얘네들 간의 관계, 대체제한 보완제,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이제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난이도가 이제 우리가 교차 탄력성 난이도가 최고인 문제는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연습할 때 그 문제 건드려 보겠지만은 28회 때 문제가 최고 난이도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려면은 어떤 형식의 자료가 필요하냐 한번 잘 보세요. 자료를 한번 이제 우리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어졌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얼마로 주어줄까요? 0.5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 그 니은번에 이제 뭐냐면은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주어져요. 계산 문제 낼 때 이런 형식이야. 이 교차 탄력성을 얼마라고 0.8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자료가 주어지는 순간에 지금 이제 질문하는 게 뭘 물어보냐면은 이 아파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뭐 이런 형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딱 문제가 나오는 순간에 탄력성이 두 개가 주어졌잖아. 아파트 가격 탄력성 주어지고 교차 탄력성이 주어졌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 미친 요소가 몇 가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영향 준 거야. 해당자와의 아파트 가격 자체도 영향 줬고 연립주택 가격도 아파트에 영향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 연립의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영향 줬을 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료가 이제 추가적인 자료가 주어지겠지. 먼저 그럼 해당자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변했는가가 데이터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은 5%가 상승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해 주는 것은 연립주택 가격 변화도 주어지겠지. 연립주택 가격은 몇 퍼센트 볼까요? 10%가 상승하였다면 이렇게 네 가지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푸시면 돼요. 가격은 가격끼리, 교차는 교차끼리 하면 됩니다. 먼저 가격 탄력성 한번 볼까? 가격 탄력성이 얼마 주어졌어? 0.5가 주어졌잖아요. 구조적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럼 가격 탄력은 가격의 변화분의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가격이 몇 프로 변했다고 나왔어요. 가격은 가격끼리 해야 되니까 5%가 변했네. 근데 5%가 상승했네. 그러면 가격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몇 %가 변해야 돼? 그렇죠? 5% 잠깐만. 데이터를 잘못했네. 아파트 가격이 이게 0.6으로 해야 되겠네요. 딱 안 떨어지니까 죄송합니다. 0.6으로 하고 그 교차 탄력성은 0.8. 그럼 내가 5% 변했으니까 얘가 0.6으로 했어요. 5% 곱하기 0.6이니까 얼마가 나와? 3%가 나오겠지. 그럼 3%가 이제 그 다음에 크기가 나왔잖아. 크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방향을 해야 되지.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할 때 아파트 수요량은 가격에서 몇 %? 3%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당연히 여기서 고민하면 안 돼요. 얘는 항상 반대 방향이니까 감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 탄력성만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 의해서는 수요량이 3%가 감소가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연립에 대한 가격도 영향이 줬네.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이 0.8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 0.8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0.8이 뭐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주어진 거지. 그 교차 탄력성이 0.8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플러스가 주어졌다. 그 아파트하고 연립이 무슨 관계에 있다는 뜻이야. 그렇죠? 플러스라는 것은 둘 사이는 대체제구나라고 이 명칭 그 숫자상에 등장한 거야. 이렇게. 그럼 대체제랑이 확인되면 뭐가 결정된 거예요?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이게 크기 방향 중에서 방향. 그러면 이 가격은 가격끼리 써먹었으니까 이제 교차는 교차끼리 해야 되죠. 연립주택 가격이 변했네. 보시다시피 연립주택 가격이 몇 %? 10%가 상승이 된 거죠. 그 연립의 가격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연립 가격이 몇 프로 변했어? 10% 변했지. 그럼 어느 만큼? 교차 탄력성만큼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럼 10% 곱하기 0.8은 몇 프로? 8%가 되는 거죠. 그 8%가 되면 그 다음에 크기는 나왔잖아. 방향 가지고 이제 논해야 되죠. 방향이 증가해야 돼? 아니면 8%가 감소해야 돼? 당연히 증가해야 되죠. 왜? 무슨 관계라 그랬어? 플러스 값 주니까 대체제야. 대체제는 다른 제와 가격 변화 방향과 해당 제와 수요량 변화면 어떤 방향?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상승이니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가격만 가지고는 3%가 줄어들었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비싸지니까 연립주택 소비자들이 연립주택 소비를 줄이고 그 사람들이 연립 가격 변화에 대해서 교차 탄력성 크기만큼 아파트 수로 갈아탔다는 뜻이야. 그 아파트 가격 8% 증가를 결합시켰으니까 3% 감소 더하기 18% 증가니까 결국 합치면 몇 %? 5% 증가가 보기에 있으면 이거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차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연습이 되면은 끼리끼리 이제 하는 과정 중에 크기끼리는 퍼센트지랑 곱하고 나머지는 방향만 가지고 주의하시면은 순식간에 답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격 탄력성과 소득, 가격 탄력성과 교차 이런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일종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렌드 중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보면은 가격하고 소득 탄력성을 이제 결합한 문제가 이제 나온 거야. 계산 문제로. 그 28회 때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결합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28회 때. 그 27회 때는 가격하고 교차 탄력성을 결합한 문제가 나온 거야.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제 26회, 25회 이런 데 보면은 교차 탄력성 자체가 나오고 또 24회 때는 가격과 소득을 또 결합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차별화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공부하신 분하고 아주 어렴풋이 공부하신 분들에 대한 차별성을 갖는 문제가 요 주제가 아니냐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투자론 들어가기 전까지는 웬만한 계산을 다 건드려 주셔야 되니까 요거는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미 문제의 난이도의 상한선은 이미 보여준 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10년 동안에 나왔었던 요 주제 있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언급한 요 문제들을 모아서 쭉 연습을 하다 보면은 패턴이 보여요. 그러면 그 패턴 중에서 출제원들이 같은 패턴인데 숫자만 달리해서 출제를 하는구나라고 할 정도에 대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이제 심화 과정에서 테마를 잡았던 이 탄력성에 대한 논리.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요게 주도적으로 탄력성이 나온 거를 가격 탄력성에 대한 논리, 거미지문 경제지대 뽑아가서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가격 탄력성에 대한 논리는 탄력성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를 내면서 이제 꼽사리로 지문이 살짝 들어가면서 그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랑 탄력성을 잘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심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이 수요 공급의 탄력성 논리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